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7차 미래한국 리포트 발표의 사회를 맡은 SBS 8시 뉴스 앵커 신동욱입니다. SBS는 지난 2004년부터 다각적인 취재와 국내외 최고 전문가들의 자문을 통해서 우리나라가 진정한 선진국이 되기 위해 고민해야 할 의제와 그 해법을 고민해 왔습니다. 먼저 준비된 영상으로 함께 보시겠습니다. 진정한 선진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국가적 의제를 선정해 다각적 해결책을 제시해온 미래한국 리포트. 2004년 제1차 미래한국 리포트에서는 저출산 고령화 문제를 본격적으로 이슈화시켰고 2005년 1월 제2차 미래한국 리포트에서는 일자리 위기에 대한 대책을 모색했습니다. 2005년 9월 제3차에서는 교육 엑소더스의 근본 원인을 분석하여 동방학습지국의 비전을 제시했고 that you've got too much competition at the school level and maybe not enough competition at the higher education level. 2006년 2월 제4차 미래한국 리포트에서는 경제성장과 함께 달라진 행복의 조건에 대해 함께 논의했습니다. 2007년 제5차 미래한국 리포트에서는 대선을 앞두고 국민이 원하는 새로운 리더십의 조건이 무엇인지 심층 분석했습니다. 2008년 제6차 미래한국 리포트에서는 지구온난화로 인한 한반도의 기후변화 상황을 구체적으로 분석하고 이에 대한 대처 방안에 대해 고민해 보았습니다. The government of Korea should ensure that all government departments work together to develop a national plan for both mitigation and adaptation. 올해 제7차 미래한국 리포트는 세계를 뒤흔든 금융위기 1년, 급변하는 세계 시장을 진단하고 이 위기를 넘어 글로벌 경제 강국으로 다시 태어나기 위해 우리에게 주어진 과제는 무엇인지 논의해보고자 합니다. 위기와 함께 찾아온 도약의 기회, 그 변화의 선두에 2009 미래한국 리포트가 앞장서겠습니다. 네, 보신 것처럼 올해 미래한국 리포트는 위기를 넘어서라는 주제로 한국 경제의 미래를 고민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하검열 SBS 대표이사 사장의 개회사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SBS 사장 하검열입니다. 바쁘신 가운데 이른 아침부터 자리를 함께해 주신 정운찬 국무총리님, 또 강평을 맡아주신 윤정현 기획재정부 장관님, 그리고 국회 일정이 오늘부터 빠듯합니다마는 우리 한나라당의 정몽준 대표님, 또 민주당의 이강래 원내대표님을 비롯한 많은 의원님들, 또 한국 경제를 맡아 계시는 많은 기업인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특히 미국 MIT 앨리스 암스텐 석좌 교수님과 맥킨지 글로벌 인스티튜트의 리처드 돕스 대표를 비롯해서 발표를 맡아주신 여러분들께 각별한 인사 말씀 드립니다. SBS는 지난 2004년부터 6차례의 미래한국 리포트를 통해서 고령화 문제라든지 고용, 교육, 행복, 리더십, 환경 문제 같은 우리나라가 진정한 선진국이 되기 위해 해결해야 할 국가적 과제들을 제시하고 그 해법을 모색해 왔습니다. 올해는 위기를 넘어서라는 주제 아래 한국 경제의 성장을 저해하는 요인들이 무엇인지를 분석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경쟁력 향상 방안들을 제시해 보고자 합니다. 금융위기로 촉발된 세계 경기 침체는 우리 경제 환경을 크게 바꿔놓았습니다. 산업 간의 경계가 허물어지고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이 커졌습니다. 또 세계 무역 시장의 중심 축은 미국, 유럽으로부터 중국을 비롯한 신흥 시장 쪽으로 이동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급격한 변화는 한국 경제의 근본적인 체질 개선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한국 경제는 최근 수년간 저성장의 늪에서 쉽게 헤어나지 못하면서 잠시 $2만 달러를 넘었었던 1인당 국민소득은
다시 1만 달러에 머물러 있는 상태입니다. 세계 경제 지도가 급변하고 있는 지금이야말로 다시 우리의 경제 성장과 경쟁력을 이야기할 적기라고 생각됩니다. 올해 미래한국 리포트에는 국내 최고의 국책 연구기관인 KDI 한국개발연구원이 공동 기획자로 또 세계적인 컨설팅 회사인 맥켄지 앤 컴퍼니가 지식 파트너로 크게 기여해 주셨습니다. 참여해 주신 모든 분들께 한국 경제가 다시 도약하는 계기를 만드는 데 지혜를 보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7차 미래한국 리포트의 개회를 선언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미래한국 리포트 발표에 앞서서 정운찬 국무총리께서 축사를 해주시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SBS가 심혈을 기울여 준비해온 대한민국 리포트 발표회를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앨리스 암스텐 교수와 리처드 덥스 대표를 비롯해서 자리를 함께 해주신 내외 귀빈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미래 한국 리포트는 그동안 고령화, 교육, 기후변화 등 대한민국의 미래를 열어가는 데 꼭 필요한 국가적 의제를 선정하고 그 해법을 제시해 왔습니다. 올해의 주제는 위기를 넘어서 Beyond the Crisis입니다. 시기적으로 참 적절한 주제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가 세계적인 경제 위기를 극복하고 난 뒤 다시 한번 도약하기 위해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논의해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최근 글로벌 경제 환경이 빠르게 바뀌고 있습니다. 우선 당면한 경제 위기를 하루빨리 극복하는 것이 시급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위기 극복 이후까지 내다보면서 철저히 준비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위기를 극복하고 있는 나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새로운 국가 비전인 저탄소 녹색 성장을 통해 미래 문제에도 적극 대비하고 있습니다. 특히 내년도 G20 정상회의를 유치하여 선진국 진입에 확실한 도약대를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진정한 선진 인류 국가가 되기 위해서는 아직도 해야 할 일이 너무나 많습니다. 먼저 우리의 민주주의가 한층 더 성숙해야 합니다. 갈등과 대립의 문화가 아니라 서로를 배려하는 대화와 타협의 문화가 뿌리내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경제 또한 지속적인 성장이 가능하도록 해야 합니다. 첨단 기술을 개발하여 기업들의 투자를 활성화하고 제대로 된 교육을 통하여 더 우수한 인재들을 육성해야 할 것입니다. 이와 함께 사회 통합을 실현하여 모든 사람들이 내일에 대한 희망을 갖고 도전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세계 속에 대한민국의 품격을 높이는 일도 매우 중요합니다. 오늘 발표회도 이러한 대한민국을 건설하기 위해 우리 모두의 지혜를 모으는 매우 유익한 시간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저는 모든 국민이 한마음이 되어 노력한다면 우리나라는 당당히 선진 인류 국가가 될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다시 한번 이번 발표회를 축하하며 하금열 사장을 비롯한 SBS 임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번에는
제7차 미래한국 리포트의 공동 기획자로 참여해 주신 한국개발연구원 KDI 현호석 원장님의 축사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KDI 원장 현호석입니다. 존경하는 정운천 총리님, 정몽준 대표님, 이강래 대표님을 비롯한 국회의원 여러분, 윤중현 기획재정부 장관님, 어윤대 국가브랜드위원장님, 윤세영 SBS 회장님, 하금열 SBS 사장님, 그리고 앨리스 엠스텐 교수님과 리차드 더브스 대표님을 비롯한 석학 여러분, 내외 귀빈 여러분, 오늘 우리 사회의 오피니언 리더 여러분을 모시고 SBS와 KDI가 공동 기획한 제7차 미래한국 리포트를 개최하게 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우리 사회를 이끌어가는 주요 오피니언 리더들이 함께 자리하여 이렇게 많은 관심과 애정을 보여주시는 것은 바로 위기 이후 우리 경제의 좌표를 제시할 미래한국 리포트에 거는 기대가 그만큼 크다는 것을 뜻할 것입니다. 지금 전 세계는 제2차 세계대전 이후 가장 깊다는 금융위기의 터널을 통과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끝나지 않는 불황은 없고 인류의 역사를 영원히 후퇴시킨 경제 위기도 없었습니다. 다만 긴 불황이나 심각한 경제 위기 후 나타나는 세계 경제는 그 이전과는 다른 모습을 보이곤 했습니다. 위기를 성공적으로 극복한 경제가 새로운 강자로 대두되고 세계 경제의 전체적 구도와 역학 관계가 변화하곤 했습니다. 최근의 금융위기는 신흥시장의 강력한 대두와 정부 역할의 재정립이라는 새로운 글로벌 노마를 배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이루어온 경제적 성취는 한 세대 만에 국제 원조를 받아야 생존이 가능했던 최빈국에서 개독을 돕는 선진국으로 도약한 유일한 사례로 손꼽히고 있습니다. G20 총회 유치는 반세기에 걸쳐 쉬지 않고 달려온 우리의 노력이 결실을 맺었음을 보여주는 쾌거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기적을 이룬 패러다임이 우리가 위기 이후 당면할 글로벌 노마를 성공적으로 활용하고 또 한 번의 기적을 창출하는 데는 적합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위기 이후 지속적 발전과 사회 통합을 위해 우리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먼 길을 떠나는 나그네는 신발끈부터 고쳐맨다고 했습니다. SBS와 KDI가 지식 파트너인 맥킨지와 협력하여 준비한 미래 한국 리포트는 우리가 위기 이후 세계 경제를 이끄는 다음 거인 중에 하나가 되기 위해 신발끈을 어떻게 고쳐매야 하는지 그 방법을 제시해 주리라고 기대합니다. 7차 미래 한국 리포트를 준비하기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해 주신 SBS와 KDI 그리고 맥킨지 관계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뜻을 표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이제 본격적인 보고서 발표에 들어가겠습니다. 오늘 발표는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위기를 넘어서라는 주제로 글로벌 경제 환경의 변화를 짚어보고 또 한국 경제의 현 주소를 진단한 뒤에 앞으로 나아갈 길을 모색하는 순서로 진행되게 됩니다. But now the party is over. The crisis is still there. Crisis. 리먼 브라더스 사태로부터 촉발된 금융위기 1년, 세계 경제는 사상 최대의 지각 변동을 일으키며 급속하게 재편되고 있습니다. 세계 시장을 움직이던 미국의 거대 기업들이 쓰러지고 전 세계 증시 시가 총액 4조 달러가 증발했으며 세계 GDP 총액이 5조 8천억 달러 감소했습니다. 미국과 유럽 선진국들이 마이너스 성장을 면치 못하는 동안 일부 신흥국들은 성장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중국은 경제 성장률 8%대를 무난히 뛰어넘으며
세계 시장의 중심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The rise of emerging markets, and that's particularly important to Korea because China will lead the way here, and Korea is so close to China. 지난 1년 우리 경제도 롤러코스터를 타고 가파른 경사를 오르내렸습니다. 그리고 10여 년 전 IMF 위기를 극복해낸 것처럼 이번에도 또 한 번 빠른 회복 속도로 모두를 놀라게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몇몇 대기업의 성적표로 우리 경제의 미래를 낙관하기엔 이릅니다. 1인당 GDP는 2만 달러의 벽을 뛰어넘지 못하고 있으며 각종 경제 지표들도 우리 경제의 위상이 약화되고 있다는 경고를 보내고 있습니다. Korea as an economy is entering middle age, and that means that there will have to be changes. You can't rely on cheap labor anymore. 변화하는 자만이 살아남는다. 움직이는 세계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 이제 우리 경제의 DNA를 바꿔야 할 때입니다. 아시아의 작은 나라로 전락할 것인가? 글로벌 경제 대국으로 다시 태어날 것인가? 선택은 우리의 몫입니다. 안녕하십니까. SBS 미래부의 박진원입니다. 먼저 지난해 가을 미국을 시작으로 전 세계를 덮친 금융위기가 글로벌 경제 환경을 어떻게 변화시키고 있는지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계 경제는 2차 대전 이후 몇 차례 부침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성장해왔습니다. GDP만 늘어난 것이 아니라 세계 자본시장이 빠르게 팽창했고 교역이 급증했으며 시장이 서로 긴밀하게 연결됐습니다. 그러나 지난해 금융위기가 이런 성장과 팽창에 급제동을 걸었습니다. 세계는 지금 2차 대전 이후 최악의 경기 침체에서 회복 중입니다. 지난 20년간 세계 경제 성장은 천문학적인 부채 증가와 함께 이루어졌습니다. 기업과 가게는 경쟁적으로 돈을 빌려 쓰면서 소비를 늘려왔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리먼 브라더스 사태로 촉발된 금융위기로 잔치는 끝났습니다. 극심한 경기 침체에 대응하기 위해 각국 정부는 빚을 내서 전례 없이 많은 자원을 경기 부양책에 쏟아부었습니다. 그러나 정부의 금융 규제가 강화되고 은행들이 대출을 제한하고 선진국의 소비가 얼어붙으면서 세계 경제는 저성장의 기로에 들어설 수밖에 없었습니다. 국제경제 분석기관인 글로벌 인사이트는 2012년까지 선진국들의 연평균 성장률이 1.6%에 머물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세계 경제는 이번 위기를 겪으면서 몇 가지 새로운 기준을 드러냈습니다. 이른바 뉴노멀이라고 불리는 것들인데요. 기업과 개인이 차입금을 줄이고 있고 현재 빌린 돈으로 경기를 부양하고 있는 정부도 엄청난 빚 부담을 감당하는 데 한계가 있어서 결국은 부채 규모 축소에 나설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부채 축소와 저성장이 뉴노멀로 자리 잡은 것입니다. 또 위기 와중에 정부의 역할이 커졌습니다. 금융부문 감독과 조율 기능이 강화됐으며 경제 전략의 수립자, 주요 투자자로서 정부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또 지난해까지만 해도 미국과 서유럽이 세계 소비의 60%를 차지하면서 세계 경제의 성장을 이끌어왔지만 이제 경제 중심축이 중국과 신흥시장으로 빠르게 이동하는 모습입니다. 이제 이 뉴노멀이 지배하는 세계가 구체적으로 어떠한 변화를 겪고 있으며 각국은 이 변화에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를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맥켄지 글로벌 인스티튜트의 리처드 dobs 대표의 발표를 함께 들으시겠습니다. 리처드? Good morning. I'm Richard Dobbs 안녕하십니까? 맥킨지 글로벌 연구소의 리처드 dobs입니다. 자, 세계 경제가 노멀, 즉 정상으로 회복이 되었을 때 한국이 어떻게 생존하는가가 문제인데요. 과거와 같지는 않을 것입니다. 세계 경제와 한국 경제 성장의 견인차 역할을 했었던 미국 소비자들의 자산이 14조 달러 감소했기 때문입니다. 이는 1년 GDP에 맞먹는 규모입니다. 다시 말해서 1년의 연봉을 잃은 것이라 할 수가 있겠죠. 경제 위기를 초래한 세계적 불균형은 잔존합니다. 이러한 불균형을 조정하지 않으면 미래의 성장이 위협받을 것입니다. 저희 맥킨지 글로벌 연구소는 앞으로 세계 경제에 5가지 파도가 등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20-30년 내에 이러한 파도가 등장할 것이라고 보는데요. 바로 이러한 파도를 서핑하듯이 잘 타는 기업과 국가는 성장과 번영을 구가할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파도에 거슬러가는 기업과 국가는 비틀거리다가 가라앉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한국은 소비 진작과 세계 무역이라는 파도를 타고 IMF 위기를 극복한 바 있습니다.
이번에도 한국은 이 5개의 파도를 잘 타고 이를 통해서 위기를 극복할 것이라고 봅니다. 첫 번째 파도는 인구 고령화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기업들은 소비자와 근로자의 고령화에 적응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선진국에서는 60세 이상 인구 비중이 2000년 20%에서 2025년 약 30%로 증가할 것입니다. 또한 고령 인구도 자산 감소와 공공연금 부담을 감안하였을 때 더 오래 근로를 해야 할 것입니다. 이로 인해 수억의 고령 인구가 계속 일을 하게 될 것이며 또 고령 인구가 계속 근로를 할 것이기 때문에 구매력 있는 고령 고객이 증가할 것입니다. 인구 고령화가 급속하게 진행되는 한국이야말로 고령 근로자의 활용이나 또는 고령 고객 대상 판매나 서비스 제공 분야에서 세계를 선도해 나갈 수도 있을 것입니다. 자, 두 번째 파도는 기술을 통한 생산성 증대의 필요성이라 하겠습니다. 참고로 경제 성장은 인구 성장, 인력 증가, 생산성 증가를 통해 가능합니다. 지난 15년간 한국은 생산성과 그리고 어느 정도의 인구 성장을 통해서 경제 성장을 이끌어 왔습니다. 이 차트에도 잘 나와 있죠. 하지만 앞으로는 인구 증가를 통해 경제 성장을 이끌긴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앞으로 성장을 지속하려면 각국과 각 기업은 더 대대적인 생산성 혁명을 달성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생산성 증대는 대규모 산업에서 예를 들면은 의료라든가 정부 또는 교육과 같은 분야에서 실현이 되어야만 전체 경제에도 파급 효과가 있을 것입니다. 여기서 바로 기술이 관건이 될 것입니다. 다양한 기기에 기술이 내장되고 그래서 이제는 사람 사이가 아닌 물건 사이에 인터넷이 등장할 것이라고 봅니다. 모든 것에 센서가 포함이 되고 네트워크가 확산이 될 것이며 또 근로자 사이의 연결성이 강화가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술 강국인 한국이야말로 전 세계적으로 한국에서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생산성을 이끌어 나갈 수 있는 위치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세 번째 파도는 서비스 분야입니다. 특히 선진국에게 있어서 서비스는 더 큰 중요성을 갖습니다. 특히나 제조업이 경쟁력을 잃으면서 그렇게 되고 있는데요. 그래서 저희의 국제 비교 연구를 보아도 투자 단위당 고용 창출률이 제조업보다 서비스업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서비스업에 대해서는 나중에 또 다른 연사분들께서 더 많이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네 번째 파도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바로 에너지와 기타 원자재입니다. 경기 침체 이후 에너지 가격이 하락했지만 이는 오래 지속되지는 않을 것으로 봅니다. 세계 경제가 성장을 회복하면서 석유 수요가 공급을 앞지르고 에너지 가격도 재상승할 것으로 보입니다. 저희 맥킨지 글로벌 연구소의 연구 결과를 보면 2010년에서 2013년 사이 한 5년 동안 유가 상승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한 가지 좋은 소식은 저희 맥킨지 글로벌 연구소에서 에너지 생산성을 증대할 수 있는 기회도 많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에너지 단위당 경제적 생산을 높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현존하는 기술만으로도 전 세계 에너지 수요 증가율을 절반으로 줄일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절감 효과는 많게는 1조 5천억 달러까지 달할 수 있습니다. 이는 실로 엄청난 사업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에너지 수입국으로서 한국이 이를 선도한다면 굉장히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섯 번째이자 마지막 파도는 세계 경제 활동의 변화입니다. 향후 10년간 전 세계 GDP 비중이 크게 바뀔 것입니다. 선진국 이외의 지역에서 성장을 이끌어갈 것입니다. 이미 많은 국가들이 특히 많은 신흥국들이 위기 전 GDP 성장 경로로 복귀하는 조짐이 보입니다. 실제로 중국과 기타 아시아 국가들은 2009년 2, 4분기에 큰 회복세를 보였습니다. 중국은 연 GDP 성장률 약 8%를 기록하기도 하였습니다. 이제 세계 경제는 중국과 인도가 지배했었던 과거의 질서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제적 비중의 전환은 위협이자 기회라고 하겠습니다. 한국은 중국과 같은 신흥국의 경쟁에 당면할 것입니다. 예를 들면 직접 회로나 전자부품 또는 사무용기, 정보통신장비 등의 분야에서는 중국은 이미 세계 시장 점유율에서 한국을 추월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중국의 기업가 정신이나 생산성이 어떤 면에선 한국보다 더 역동적입니다. 중국 그리고 대만이 한국이 일본에 한 것을 이제 한국에게 역으로 하고자 노리고 있는 것입니다. 또 이러한 신흥시장의 부상도 도시화를 통해서 거대한 시장 기회가 생긴다는 측면에서 미래에 좋은 기회가 될 것입니다. 이 지역에서의 도시화를 통해서 막강한 구매력을 가진 중산층이 새로 탄생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중국과 인도의 중산층이 합쳐서 2025년까지 10억 명에 달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세계의 소비 증가에서 중국이 단독으로 40%까지 차지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중국과 인도 이외에도 고속 성장을 하는 다인구 신흥 국가들, 예를 들면 인도네시아 같은 국가들이 앞으로 더 큰 중요성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미래에는 이렇듯 신흥 시장이 성장을 이끄는 세계에서 시장 기회를 잡는 국가나 기업이 성공할 것이라고 봅니다. 한국은 이러한 신흥국을 위기이자 기회로 여겨야 할 것입니다. 지금 현재 그 신흥시장은 한국의 제2의 고향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OECD 기업들이 위기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는 지금이야말로 한국의 기회입니다. 자, 그러면 중국에 대해서 SBS가 준비한 비디오를 잠시 감상하시겠습니다. 미국과 함께 세계 경제 2강 G2로 떠오른 중국은 통신장비 수출 세계 제1위다. OECD가 집계한 중국의 통신장비 수출액은 2007년 845억 달러. 2위인 한국보다 3배나 많다. 중국의 휴대전화 가입 인구는 7억 명. 올 상반기에만 1억 대의 휴대전화가 팔렸다. 大概差不多中国有13多亿的人，13亿的人口的话，接近50%多一点。那么所以呢，这个本身随着中国的整体经济的继续发展的话呢，这个用户还会增加。 중국은 올해 1000명당 승용차 보유 대수가 30대 수준에 이르렀다. 승용차 수요 폭발 단계에 진입한 것이다. 올해 승용차 시장은 지난해보다 48% 늘어난 780만 대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중국이 자동차 생산 및 수요가 미국을 초과하는 첫 번째 해가 될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각국에서 신성장 동력으로 꼽는 태양에너지 분야에서도 중국 기업은 저만치 앞서 뛰고 있다. 태양광 모듈 생산 능력 세계 1위 썬텍. 썬텍의 지난해 매출은 13억 달러. 본격 양산을 개시하던 5년 전보다 100배나 늘었다. This year we believe probably around 5 gigawatt to 6 gigawatt market. So in 10 years time, you're talking probably hundreds of gigawatts. 세계적인 경제 위기 속에서도 8% 이상의 고속 성장을 계속하는 중국 경제. 중국 사회과학원은 2018년, 골드만삭스는 2027년에 중국의 GDP가 미국을 넘어설 것이라고 전망했다. 전문가들마다 예상하는 시기는 다르지만 중국이 머지않아 세계 1위 경제 대국으로 우뚝 설 것이라는 점에서는 견해가 일치하고 있다. 안녕하십니까. SBS 미래부 김수현입니다. 앞서 보신 대로 이 위기가 몰고 온 변화를 기회로 삼기 위해 한국 경제가 뛰어난 경쟁력을 갖춰야 한다는 데는 아무도 이견이 없을 것입니다. 한강의 기적을 이뤄낸 한국은 10여 년 전 외환 위기를 성공적으로 극복했으며 이번 위기에도 잘 대응하고 있습니다. 경기 선행 지수는 계속 높아지는 추세이고 예상보다 빠른 경제 회복 속도에 맞춰 올해 경제 성장률 전망치는 잇따라 상향 수정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안심해도 될까요? 우리는 정말 충분한 경쟁력을 갖추고 있는 것일까요? 한국의 GDP, 즉 국내 총생산 순위는 지난 2005년 12위에서 몇 계단 하락해 지난해 현재 15위입니다.
1인당 GDP는 지난 2007년 단 한 번 2만 달러를 넘었다가 다시 떨어져서 그 벽을 넘지 못하고 있습니다. 1인당 GDP 10,000달러에서 2만 달러로 가는데 일본은 4년, 홍콩은 5년, 뉴질랜드는 7년, 아일랜드는 8년이 걸렸습니다. 고속 성장한 일본의 경우 단 8년 만에 1인당 GDP 10,000달러에서 3만 달러대 국가가 됐습니다. 우리는 2007년 단 한 차례를 제외하고는 1인당 GDP가 처음 10,000달러를 넘어선 1995년 이후 14년이 지난 지금까지 계속 10,000달러대에 머물러 있습니다. 환율이나 당시 세계 경기 등의 변수를 고려하더라도 우리 경제 성장의 가속도가 떨어져 있다는 것만은 확실해 보입니다. 한국 경제는 1990년대 중반까지 8% 안팎의 고성장을 해왔지만 이후 성장률이 크게 둔화됐습니다. 경제 성장 기여 요인을 노동과 자본 투입, 생산성과 인적 자본으로 나눠 봤을 때 특히 노동과 자본 투입이 경제 성장에 기여하는 정도가 전반적으로 낮아지는 추세입니다. 생산 요소 투입을 양적으로 늘려서 경제를 성장시키는 과거의 방식이 한계에 다다랐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경제 성장에 기여하는 요인별로 살펴보겠습니다. 노동 투입량을 늘려 경제를 성장시키는 것은 인구 증가가 정체되고 노령화가 급속히 진행 중인 우리나라에서는 더 이상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이제 노동력에서 중요한 것은 양보다 질입니다. 인적 자본의 중요성이 그만큼 커지고 있습니다. 자본 투입을 살펴보니 특히 민간 투자가 저조합니다. 자본 투입 증가세가 둔화되는 것은 산업 구조가 고도화되면서 일어나는 추세이긴 하지만 걸림돌을 제거한다면 지금보다 투자를 훨씬 더 늘릴 수 있습니다. 기업의 보수적인 경영, 경직된 노사관계, 각종 규제와 높은 거래 비용 등이 투자의 걸림돌로 꼽힙니다. 이렇게 양적 요소인 노동과 자본의 기여도가 둔화되는 추세라면 질적 요소인 생산성을 높여 이를 보완해줘야 하는데 이 생산성이 충분히 향상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그래프에서는 노동 생산성이 높을수록 1인당 GDP가 높은 것으로 나타나는데 우리나라의 노동 생산성은 미국의 59%에 불과합니다. 앞에서 보셨듯이 한국 경제는 양적 발전 단계에서 질적 효율이 중시되는 단계로 빠르게 전환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기업이 주력하는 수출, 제조업 분야는 이 변화를 주도하며 생산성을 높이고 있는 반면 다수의 중소기업들은 사양화되며 생산성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즉 변화를 주도하는 분야와 그렇지 못한 분야의 격차와 지체 현상이 경제 전반의 경쟁력을 갉아먹고 있습니다. 이제부터 우리 경제 문제를 대기업과 중소기업, 제조업과 서비스업의 격차, 고용과 소득 문제, 제도와 문화의 지체 현상으로 나누어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격차를 살펴보겠습니다. 대기업과 비교한 중소기업의 생산성은 1980년대 후반 이후 계속 떨어져서 대기업의 30% 수준에 불과합니다. 이는 단순 제조업 부문의 중소기업들이 후발 공업국, 특히 중국과의 경쟁에 내몰리는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R&D, 즉 연구개발비 투자는 대기업 얘기입니다. 대기업의 R&D 투자는 꾸준히 증가해왔지만 중소기업의 R&D 투자는 벤처붐 시기에 일시적으로 늘었다가 정체 상태에 빠져 있습니다. 중소기업의 R&D 투자액을 모두 합쳐봤자 삼성전자 한 기업의 R&D 투자액에도 훨씬 못 미칩니다. 혁신이 생명인 벤처기업들의 성적도 부진합니다. 지난 10년간 코스닥 기업의 위험성과 수익성을 나타낸 이 그래프를 보면 초창기에 고위험, 고수익을 추구했던 벤처기업들이 점점 거꾸로 가고 있습니다. 위험은 회피하고 적은 수익에 만족하는 벤처답지 않은 벤처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그럼 대기업은 안심해도 될까요? 중소기업보다 높은 수준이긴 하지만 최근 몇 년 동안 대기업의 영업이익률은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안주할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혁신하고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찾아야 합니다. 현재 안주해선 안 되는 이유, IT 산업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한국의 삼성과 LG 모바일은 아이폰의 애플보다 훨씬 많은 매출을 올리고도 영업이익률은 크게 떨어집니다. 무선 데이터 서비스가 가능한 스마트폰에서 부진하기 때문입니다. 애플은 스마트폰인 아이폰 하나로 삼성과 LG 두 회사 모바일을 모두 합친 것보다 더 많은 이익을 올리고 있습니다. 하드웨어적인 기술력도 물론 중요하지만 소비자의 욕구를 읽고 시장을 선도하는 해안이 필요합니다. 인터넷 강국이라는 한국, 하지만 와이브로 기술을 일찌감치 개발해놓고도
통신업체들이 음성통화와 유선 인터넷 수익에 안주하는 동안 정작 세계적인 무선 데이터 서비스의 흐름에서는 뒤처져서 무선 데이터 사용 비중이 낮습니다. 구시대적인 규제와 폐쇄적인 시장 환경이 겹쳐 한국은 인터넷의 오지, 갈라파고스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와중에 우리나라의 IT 경쟁력은 2007년 세계 3위에서 올해 16위로 추락했습니다. 핵심 원천 기술의 해외 의존도가 높은 것도 문제입니다. 주요 수출품인 LCD의 핵심 소재 국산화율은 30%에 불과하고 2007년 휴대폰 수출액의 15%를 퀄컴사에 지급했으며 최대 호황인 조선업에서는 대형 엔진 LNG선 특수 탱크 제작에 3억 달러의 로열티를 해외에 지급했습니다. 이제부터는 제조업에 비해 크게 뒤떨어진 서비스업의 문제를 살펴보겠습니다. 제조업을 제외하고는 생산성 성장률이 하락하고 있고 특히 공공서비스 분야의 생산성은 크게 뒷걸음질 치고 있습니다. 선진국은 서비스업과 제조업의 생산성에 별 차이가 없지만 우리나라는 서비스업 생산성이 제조업의 3분의 2에 불과합니다. 서비스업 종사자 가운데 자영업자의 비중이 OECD 평균의 2배인 26%입니다. 서비스업 하면 떠오르는 게 부부 둘이 일하는 동네 구멍가게, 분식집, 통닭집일 정도로 영세하다는 얘기입니다. 지식 기반의 고부가가치 서비스업보다는 도소매, 숙박, 요식업 등 부가가치가 낮은 업종에 많은 사람들이 종사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서비스업의 부가가치 비중은 OECD 국가 중 최하 수준이고 고용 비중도 OECD 평균보다 낮습니다. 서비스업 일자리를 더욱 많이 창출하고 생산성을 더 높여서 경제 성장에 기여할 여지가 그만큼 많다는 뜻입니다. 지난 2000년 28억 달러였던 서비스 수지 적자는 2007년 197억 달러, 무려 7배로 늘어나면서 서비스 수지 적자 세계 3위를 기록했습니다. 관광이나 교육 등 경쟁력이 낮은 분야에서 해외 서비스 구매가 크게 증가했기 때문입니다. 지난해 우리 국민이 해외 유학 연수에 쓴 돈은 44억 8천만 달러, 상품 수출로 번 돈의 70%가 넘는 액수가 고스란히 빠져나갔습니다. 일자리 문제도 심각합니다. 선진국들의 고용률은 대부분 70% 이상인데 비해 우리나라의 고용률은 60%대 초반으로 OECD 평균에도 못 미칩니다. 88만 원 세대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청년층의 고용 문제는 더욱 심각합니다. 성장을 주도해온 수출 제조업의 고용 창출력이 떨어지면서 경제가 성장할 때에도 새로 생기는 일자리의 수는 도리어 줄어들고 있습니다. 주력 산업인 전기, 전자, 조선, 철강, 자동차 등은 IT를 활용한 기술의 고도화, 다국적 기업화가 진행돼서 산업 활동이 활발해도 국내 고용이 크게 증가하지 않습니다. 또 중국과 경쟁하는 경공업 분야는 급격히 사양길에 접어들면서 고용 창출력이 약화됐습니다. 그나마 늘어나는 일자리도 영세하고 생산성 낮은 서비스업과 중소기업, 비정규직이 많아 소득 격차도 커지고 있습니다. 소득 불평등 정도를 나타내는 진위계수와 상대 빈곤율은 수년간 계속 높아지는 추세입니다. 다음은 제도와 문화의 지체 현상 짚어보겠습니다. 세계경제포럼은 한국의 국가 경쟁력을 올해 19위로 평가했습니다. 기업 혁신이나 시장 규모, 기술 수용 적극성 등에서는 상위권이지만 노동시장 효율성, 금융시장 성숙도, 제도적 요인 등에서는 하위권을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세부 항목별로는 노사협력 131위, 정부 규제 부담 98위, 정치인에 대한 신뢰 67위 등이 전체 경쟁력 순위를 끌어내리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점은 각국의 사회적 자본을 비교해봐도 잘 드러납니다. 사회적 자본은 신뢰와 규범, 네트워크 등 사회적인 맥락에서 발생하는 일체의 무형 자산으로 경제 발전과 사회 안정의 핵심 조건입니다. 그런데 한국의 1인당 사회적 자본은 1위 국가인 스위스의 5분의 1에 불과합니다. 이런 가운데 한국 경제의 성장 잠재력은 크게 약화되고 있습니다. 국제경제분석기관 글로벌인사이트는 향후 한국 경제의 연평균 성장률을 3.1%로 전망했습니다. 어느 정도의 성장 둔화는 선진국에서는 일반적인 현상이지만 한국은 선진국의 문턱을 채 넘기도 전에 지나치게 빨리 성장이 둔화되면서 성장 잠재력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는 한국이 이번 위기를 벗어난다고 해서 해결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는 또 위기로 인한 세계 경제 환경의 변화에 대응해야 한다는 과제도 새로 안게 됐습니다.
그러면 이어지는 3부에서 우리 경제가 나아갈 길을 모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한국이 당면한 도전에 대해 앨리스 암스덴 미국 MIT 석좌 교수의 특별 연설을 들어보겠습니다. 프로페서 암스덴. 안녕하세요. The emerging economies are hard to understand. It's really a serious 안녕하십니까. challenge. 지금 신흥 경제를 이해하는 것은 사실 그렇게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도전이 될 것입니다. 이들은 단순히 선진국의 연장선상에 있는 것이 아니라 식민 역사를 지닌 완전히 새로운 부류라고 봐야 합니다. 이들 신흥 경제권은 자체적인 기업을 보유하고 있는데 이들 기업들은 미국의 쉘이라든가 IBM 등의 기업보다는 한국의 삼성이라든가 LG 등과 더 유사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 신흥 경제권의 과학 또 경제에 대한 접근은 한국의 과학기술정책연구원과 유사합니다. 미국의 국방부라든가 국립보건원과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러시아를 제외한 신흥 경제들은 WTO의 회원국입니다. 그러나 WTO는 지금 현재 변화하고 있습니다. 저는 WTO가 상대적으로 심각하게 약해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신흥 경제권의 영향력이 증가하면서 그러한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고 봅니다. 지금 현재 영내 무역 협정을 통해 이루어지는 교역이 전체 교역, 수출, 수입의 97%나 차지하고 있습니다. 자유무역은 사라졌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WTO가 이들 경제권의 모든 국가 정책, 국내 정책을 모니터링할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너무 많습니다. 또 국가들이 지하 경제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도 있고 또 그들 국가들의 신흥 경제 국가들의 정책이 투명하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한국은 어디쯤 와 있는지를 질문해 봐야 할 것입니다. 선진국과 신흥 경제권 사이에서 어떻게 포지셔닝을 해야 할 것인지. 한국은 신흥 경제권 가운데서 가장 모범생이었습니다. 현대 자동차 같은 경우 선진국으로 자동차를 수출한 첫 개도국 국가의 기업이었습니다. 한국의 박정희 대통령에 대한 비판이 있기는 하지만 완전 고용을 달성했고 또 공평한 소득 분배를 달성했다는 측면에서는 평가를 받아야 할 것입니다. 저는 1981년도 포스코를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 관리직과 생산직의 임금 격차는 그 근무 연한이 같은 경우에 그렇게 크지 않았습니다. 지금 현재 미국에서는 이러한 관리직과 생산직의 임금 격차가 어마어마합니다. 1990년대에 들어서면서 한국은 선진국으로의 진입을 목표로 삼았습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 자유시장, 즉 당시 흐름이었던 자유시장주의를 채택했습니다. 그러나 OECD에 가입하면서 금융시장 개방으로 인한 타격을 심하게 받았다고 봅니다. 한국은 OECD 가입을 하면서 해외 투자 규제를 완화하는 그러한 정책을 수용했습니다. 이는 당시의 다른 개도국들과의 입장과는 달랐기 때문에 추후 한국과 개도국 간의 어떤 심리적인 거리감이 발생하는 원인이 되기도 했다고 봅니다. 어느 나라든지 경제 정책에 있어서 말하는 것과 행동하는 것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한국의 현재의 경제 정책이 지금 현재 신흥 경제권들의 정책과 거리가 있다면 한국이 과연 이런 신흥 경제권을 올바르게 이해할 수 있을까? 또 한국의 경제학자들이 교과서와는 크게 다른 이들 신흥 경제권의 복잡한 경제를 과연 이해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사람들은 보통 어디에서 공부를 했는가, 박사학위 또 MBA 등등을 어디에서 받았는가에 따라서 어느 나라에서 공부를 했는가에 따라서 많은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경제 분야 같은 경우 미국에서 공부한 사람들은 자유시장주의를 수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상대적으로 한국이나 아니면 주변 아시아 국가에서 공부한 사람들은 신흥 경제권에 대한 감을 더 잘 잡는 경우가 있다고 봅니다. 한국의 두 개의 경제부처, 기획재정부와 지식경제부를 보면 관료들의 경우 이들의 백그라운드, 배경을 살펴보았을 때 국내파와 해외파의 비중이 매우 다양합니다. 그래서 국내에서 공부한 관료들과 또 해외에서 공부한 관료들의 비중이 거의 5대5로 굉장히 잘 섞여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신흥 경제권 같은 경우에는 자원이 충분하지 못했기 때문에 미국에서 유학한 관료들이 적은 상황입니다. 그런데 한국의 이런 정부 기관과는 좀 달리 한국의 상위 3개 대학의 경제학과라든가 또 주요 경제연구소 등을 살펴보면 이러한 다양성은 찾아보기가 힘듭니다. 거의 대부분 미국에서 공부를 했고 따라서 거의 동일한 경제 모델을 배워오는 경우가 있다고 봅니다. 과연 이러한 상황을 탈피하기 위해서 한국에서도 국내에서 공부한 사람들을 배려하기 위한 어떤 미국식의 사회적 약자 배려 정책, 이를테면
그러면 어퍼머티브 액션 같은 것이라도 취해야 하는 것은 아닌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이화여자대학교 같은 경우 세계 최고의 여대가 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고요. 또 삼성전자의 경우 미국 내 TV 생산 공장은 최첨단 혁신 조립 라인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또 한국의 고속철도 역시 기록적으로 빠른 시간 내에 세계 수준을 달성했습니다. 그러나 다양성이 확보되지 않는다면 과연 이러한 탁월함을 우리가 계속 유지할 수 있을까 하는 질문을 해봅니다. 서울대학교에서 조교수가 되려면 누구든지 예외 없이 아주 투명하고 엄격한 심사를 통과해야 합니다. 이를테면 총 8편의 논문을 5년에 총 8편의 논문을 발표해야 하는데요. 이 중에 2편은 첫 3년 안에 최고의 국제학술지에 발표를 해야 하고 또 나머지 6편은 2번의 트랙 과정 중에 발표를 해야 한다 등의 규칙이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과정에서 우리가 탁월함을 추구할 수 있을지 너무 단순한 것은 아닌지 한번 반문해봐야 할 것입니다. 만약에 알버트 아인슈타인이 이러한 식의 제도에 직면했다면, 제도를 겪어야 했다면 과연 상대성 이론을 달성할 수 있었을지. 아인슈타인 같은 경우는 폴리테크닉 입학 시험에서도 실패했고요. 또 연구 실적에 대해서 독일 특허청에서는 별 관심을 두지도 않았었습니다. 한번 생각해볼 필요가 있는 질문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세계 각국은 21세기의 창조적인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한국이 어떻게 해야 계속해서 이러한 탁월함을 추구할 수 있을지 고민해봐야 할 것입니다. 한국은 계속해서 선진국들로부터 배워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의 한국을 있게 한 그런 위대함, 또 단순한 콩알새기식과 진정한 탁월함을 추구하는 것 사이의 차이, 그리고 다른 나라로부터 배우면서 동시에 스스로의 미래에 대한 고민을 계속하는 것에 대해서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한국은 국내에서 생산된 것이 최고다. 즉 신토부리의 정신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KDI 산업기업경제연구부장 차문중입니다. 암스덴 교수님의 말씀대로 우리에게는 세계의 다음 거인으로 나설 만한 잠재력이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한국 경제를 이야기하는 것은 한국이 이 잠재력을 충분히 살려 지속적인 성장을 이루는 나라, 성장의 혜택을 골고루 누리는 나라, 그래서 G20를 선도하는 나라가 되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생산성을 높이고 투자를 증대하며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이 한국 경제의 당면 과제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제도와 사람 중심의 새로운 경제 패러다임을 정립할 필요가 있습니다. 경제 생태계의 역동성을 강화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하고 교육개혁과 적극적인 노동정책으로 인적 자원의 개발과 사회 통합에 힘써야 합니다. 먼저 경제 생태계의 역동성 강화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여있는 물은 썩습니다. 끊임없이 새로운 기업, 새로운 기술, 새로운 상품이 창조되고 새로운 시장이 개척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법과 제도를 정비해서 창의와 혁신이 장려되고 공정한 경쟁이 보장되는 경제를 만들어야 합니다. 보시다시피 법 질서 준수 수준이 높은 국가가 경제 성장률도 높게 나타납니다. 법과 제도를 정비하고 이를 준수하는 것은 경제의 투명성과 유연성, 신뢰도를 향상시키고 투자를 증대시키기 때문입니다. 최근 우리 사회는 갈등을 조정하기 위해 막대한 비용을 지불하고 있습니다. 이런 고비용 구조를 청산하기 위해서는 갈등 역시 효율적이고 적법한 방법으로 해결되어 나가야 합니다. 갈등 관리 제도의 개선, 전문 인력의 양성, 갈등 조정에 대한 홍보와 교육이 필요합니다. 창조적인 파괴는 경제 생태계를 역동적으로 만들기 위한 필수 조건입니다. 산업 정책은 경쟁력이 없는 기업을 연명할 수 있게 도와주는 복지 정책이 돼서는 안 됩니다. 진입 규제를 줄이고 창업을 쉽게 하는 동시에 폐업이나 퇴출 역시 용이하게 기업 환경을 개선해야 합니다. 외환 위기를 겪으며 우리 경제의 생산성이 향상됐던 가장 큰 원인은 기업 간의 경쟁이 가속화되고 한 개의 기업의 퇴출이 활성화되는 등 창조적인 파괴가 가능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경제의 역동성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또한 벤처 창업을 활성화해야 합니다. 자금 조달의 어려움, 높은 실패의 위험,
국내 시장의 포화 등이 벤처 창업의 걸림돌로 꼽히고 있어 이를 해소할 정책이 시급합니다. 산학연 연계를 통해 벤처 창업가를 양성하고 해외의 우수 벤처 기업도 유치해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최선을 다했으나 실패한 벤처 기업에 대해서는 너그러운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고 패자부활전의 기회를 주어야 합니다. 또한 산업 전반에 걸쳐 고부가가치 창출 역량을 강화해야 합니다. 유한한 자원을 효과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시장의 선택과 집중 원칙에 충실하고 개방을 통해서 글로벌 생산 네트워크를 최대한 활용해야 합니다. IT나 조선과 같이 이미 세계적 수준에 오른 제조업 분야에서는 경쟁 우위를 지켜나가야 합니다. 예를 들어 IT 산업은 이제는 시스템 반도체 생산에 주력하고 소프트웨어의 개발과 유비쿼터스 시장의 선점을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또한 향후 성장을 선도할 녹색 산업과 나노 기술, 바이오 기술 등의 연관 산업을 발굴해야 합니다. 서비스 산업은 제조업과는 달리 소득 증가율이 높은 분야에서 고용 증가도 높게 나타납니다. 즉 양질의 일자리 창출이 가능하다는 뜻입니다. 사업 서비스와 지식집약적 서비스 분야에서 진입 규제를 개선하고 서비스 공급업체 간의 경쟁을 촉진해야 합니다. 제조업과 비교한 차별적 정책을 철폐하고 산업적인 성장 여건을 마련해 주어야 합니다. 경제부처인 재무성을 재무 및 규제 개혁성으로 이름을 바꾸면서까지 규제 개혁에 나서고 있는 호주의 예를 참고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린지 테너 호주 재무 및 규제 개혁성 장관을 만나봤습니다. As that grows, because the 경제가 content of the economy is 발전하고 changing, 컨텐츠가 the 바뀌면서 merit of regulation 규제의 본질도 will change, and so 바뀌어야 things that 합니다. made sense in an economy that was heavily manufacturing dominated. 제조업 중심의 경제에서 타당해 보였었던 규제들이 제조업의 비중은 줄어들고 서비스업이 강화되면서 기술과 융합된 경제에서는 타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미래 산업 발전의 원동력은 융합이고 이 융합의 중심에는 IT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IT를 활용한 의료기기 제작업과 의료산업, 원격 진료, 노인 간병 서비스 등이 결합하면 고령화 시대에 대비한 융합 산업의 발전이 가능해집니다. IT 융합 기술에 대한 투자를 늘리기 위해서는 무형 자산에 대한 평가 기술을 개발하고 지적 재산권을 보호해 주어야 합니다. 또한 융합을 저해하는 규제들을 개선하고 창의적인 인재를 양성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중소기업 정책은 도산 방지에 치우쳐서 효율성 개선에 실패하고 저임금 일자리만 양산했습니다. 우리나라의 제조 중소기업이 10년 뒤 대기업으로 성장할 가능성은 6,700개 중에 1개꼴에 불과합니다. 중소기업이 자체적인 기술 혁신이 가능한 규모로 성장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기업의 성장 단계에 맞춘 연속적인 지원 대책을 마련하고 한계 중소기업은 원만하게 퇴출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대기업에 납품하는 많은 중소기업들은 대기업들의 불공정 거래 관행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과 대기업이 진정한 협력업체가 되어 상생할 수 있도록 공정거래 정책도 강화시켜야 합니다. 국내 시장의 한계와 자원의 부족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능동적 세계화가 필요합니다. 내수냐 수출이냐의 논쟁은 의미가 없습니다. 보시다시피 GDP 대비 제조업 비중을 고려할 때 우리의 수출 비중은 높은 것이 아닙니다. 내수와 수출 확대를 동시에 추구해야 합니다. 글로벌 충격은 수출 비중을 축소할 것이 아니라 충격을 흡수할 수 있도록 경제 구조의 유연성과 건전성을 강화해서 극복해야 합니다. 각종 통상 협상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브릭스와 그 뒤를 이을 신흥 시장을 개척해서 수출 시장의 확대와 다변화를 동시에 추구해야 합니다. 특히 중국은 지금까지 우리의 부품과 소재를 이용해서 완제품을 조립하는 생산 기지로 여겨져 왔지만 이제는 최종 소비재 시장으로 인식을 전환해야 합니다. 디지털, 가전, 승용차, 조선 등 제조업뿐만이 아니고 교육, 의료 등 서비스 분야에서도 중국의 내수 시장을 적극적으로 개척해 나가야 합니다. 녹색 산업과 바이오, 우주 항공 산업 등에서는 공동 기술 개발 및 투자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중국을 하나의 경제권으로만 파악하지 말고 몇 개의 광역 경제권 단위별로 분석하고 이들과 보완성에 근거해서 긴밀한 분업과 협업 관계를 구축해 나가야 합니다. 우리의 외국 문화 수용성은 거의 제로에 가깝고 경제 관행의 개방성 역시 세계 최하위권입니다. 국민의 의식과 제도를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추는 교육과 홍보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부족한 국내 투자를 보충하고 선진 기술과 경영 노하우를 습득하기 위해서는 외국인 직접 투자를 적극적으로 유치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투자의 걸림돌로 꼽히고 있는 노사관계, 정부의 규제, 그리고 정책의 비일관성 등을 개선해 나가야 합니다. 이제 지속적 성장과 사회통합에 필수적인 교육개혁과 적극적인 노동정책을 살펴보겠습니다. 사람을 키우는 교육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빈곤 아동의 조기교육 프로그램을 획기적으로 강화해서 출발선에서의 기회평등을 보장해야 합니다. 초등학교와 중학교에서는 인성과 개방의식을 적극적으로 교육하고 고등학교에서는 학생들의 적성에 맞는 진로 탐색 기능을 강화해야 합니다. 현재 한국의 고등교육은 산업 현장에서 필요한 인력을 적절하게 공급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산업 간 융합, 그리고 학문 간 통섭이 대세인 세상입니다. 과거의 학과 체제에 얽매이지 말고 창의성과 전문성을 지닌 미래형 인재를 키워내야 합니다. 학계의 연구 성과가 산업 현장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산학 연계를 강화하고 직업기술 전문 교육기관을 양성해야 합니다. 우리나라의 대학교 취업률은 보시다시피 세계 최고 수준이지만 노동시장에 진입한 이후에는 인적 자원 개발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성인의 평생 학습 참여율은 OECD 최하위권입니다. 교육 훈련에 드는 노력과 비용은 미래를 위한 투자라는 개인과 기업의 인식 전환 그리고 제도적인 뒷받침이 시급합니다. 적절한 사회 안전망은 일시적 낙오 계층이 다시 생산 활동에 복귀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사람들이 적극적으로 창업이나 재교육에 참여하고 외부 경쟁에 개방적인 자세로 대응하게 해서 경제의 활력을 높입니다. 현재 우리나라 사회 안전망의 기본적인 틀은 확립되어 있지만 빈곤선 바로 위의 계층과 저소득층이 소외되어 있습니다. 중산층이 노력이나 실직으로 인해 빈곤층으로 추락하는 것을 막는 기능 역시 크게 미흡합니다. 전체 일자리의 40% 이상을 차지하는 자영업자, 그리고 임시 일용직 근로자 보호를 강화해야 합니다. 또 최저 생계는 보장되도록 실업급여의 실효성을 높일 필요가 있습니다. 현재의 사회안전망 정책은 노동과 복지, 교육 등 각 부처별로 시행되고 있어서 효율성이 떨어집니다. 실업급여 지급과 재교육, 재취업 알선을 위해서 원스톱 서비스가 제공되고 개인별로 재취업에 필요한 실질적인 지식과 기술을 습득할 수 있도록 재교육 시스템을 내실화해야 합니다. 한국의 공공고용지원 서비스는 선진국에 비해 크게 취약합니다. 직원 한 명당 담당하는 경제활동 인구가 8천여 명으로 영국의 20배에 다다르고 있습니다. 민간 고용지원 서비스 시장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합니다. 그럼 선진국은 어떻게 사람을 키우고 사회 안전망을 운영하는지 SBS가 취재한 영상 같이 보시겠습니다. 세 살 가난 80까지 가지 않도록 누구에게나 동등한 출발의 기회를 주는 것. 영국의 아동복지 정책인 슈어 스타트의 목표이다. 모든 어린이들이 5살 이전에 기본적인 학습 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나라에서 무료로 돌봐준다. The fact that it's just around the corner, so it's nice and close, and it's free, and there's lots of things for the children to do, and it changes every day, so lots of variety. 정부는 아기가 태어나면 250파운드, 우리 돈 50만 원씩을 나누어줘서 반드시 아기 이름으로 펀드를 들도록 한다. Every dollar they spent on a child under the age of 5, they saved several dollars, I think maybe 12 or more dollars later on in that child's life. 호주의 실업자 재취업 서비스는 모두 민간 업체들이 맡고 있다. 이 업체들은 실업자들이 재취업한 뒤에 6개월 이상 회사를 잘 다녀야 정부로부터 돈을 지급받기 때문에 철저한 서비스를 제공한다. Even they find a job, we still look after. So sometimes I call them, "How are you today? Are you alright?" Just motivation that they always, okay, someone there is whatever I need, they help me. 호주는 이처럼 시장 경쟁과 사회 안전망을 동시에 강화하고 있다. If you do have a strong safety net, then that actually gives you yourself more confidence in the labour market as a worker. 독일은 이번 경제 위기 극복 속도가 유럽에서 가장 빠르다는 평을 듣는다. 그 배경에는 2003년부터 꾸준히 추진해온 아젠다 2010 개혁이 있다.
2002년 실업률이 10%를 넘어서자 고용과 창업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고 지나친 복지 혜택은 축소함으로써 경제의 활력을 높인 것이다. Es ist besser, Sie haben einen kleinen Arbeitsplatz mit einem geringen Lohn, als dass Sie arbeitslos sind. Überall steckt ein Mensch, ein Schicksal, ein Leben, eine Familie dahinter. 사람에 투자하되 그 효율성을 끌어올리고 성장과 복지의 균형점을 찾기 위해서 선진국들은 실로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다. 경제 위기 극복의 해법은 결국 사람의 경쟁력에서 나올 것이기 때문이다. 네, 발표 잘 들었습니다. 이제 한국 경제의 미래를 위한 제언으로 오늘 발표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SBS 미래부장 조윤중입니다. 오늘 발표를 관통하는 키워드는 글로벌 환경의 변화와 중국의 부상, 그리고 생산성 향상과 사람 키우기일 것입니다. 이제 한국 경제의 미래를 위한 제언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정부의 리더십이 중요합니다. 경제 위기 이후 정부 역할의 강화는 세계적인 추세입니다. 그러나 그 역할은 견제와 균형의 틀 안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법과 제도를 정비해 공정 경쟁이 가능한 시장 환경을 조성해야 합니다. 불합리한 규제와 제도를 많이 개선했다고는 하지만 아직 부족합니다. 더 나아가 정부는 민간의 경제 활동을 돕는 지원자, 그리고 상충하는 이익을 조율하는 적극적인 조정자가 되어야 합니다. 신뢰는 자유시장 경제의 필수 조건입니다. 지도층부터 법 질서를 준수하고 일관성 있게 정책을 추진해서 신뢰 밑바탕을 마련해야 합니다. 출구 전략을 포함해 위기 이후를 위한 준비에 나서야 합니다. 여기에는 시장과 부단한 소통이 절실합니다. 그리고 현실적이고도 명확한 목표와 비전 제시가 필요합니다. 사람이 경쟁력입니다. 입시 위주의 교육으로는 지금 세계가 요구하는 인재를 양성하기 어렵습니다. 창의성 있는 인재를 키워내도록 교육을 개혁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런 인재들이 일할 수 있는 일자리를 만들어야 합니다. 글로벌 수준의 탄탄한 중소기업, 그리고 지식을 기반으로 하는 서비스업에서 양질의 일자리를 많이 만들고 잘 나가는 제조업에서도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창출해야 합니다. 부처별로 따라가는 현재 시스템에서는 인적 자원의 양성과 활용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교육과 노동, 복지를 연계해 체계적인 인적 자원 양성 정책을 시행해야 합니다. 생산적 복지는 미래를 위한 투자입니다. 단순히 소외 계층을 도와주는 시혜적 복지에 머무를 것이 아니라 일자리를 통한 실질적인 복지로 나아가야 합니다. 세계 경제의 패러다임이 크게 바뀌고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의 틀도 바뀌어야만 합니다. 세계로 나아가고 세계를 우리 안에 받아들여야 합니다. 나와 다른 것을 수용하는 열린 자세가 필요합니다. 개인도 기업도 국가도 항상 창조하고 혁신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변화와 혁신이 실패로 이어진다 해도 명예로운 실패를 존중하고 다시 도전할 수 있는 사회로 만들어야 합니다. 한국은 G20를 뛰어넘을 잠재력과 생명력이 매우 강한 DNA를 가진 국가입니다. 경제뿐 아니라 정치, 사회, 문화 모든 면에서 진정한 선진국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끊임없이 변화해야 합니다. 그럼 이어서 한국 경제의 미래를 고민한 미래한국 리포트 제언에 대해서 윤중현 기획재정부 장관께서 강평과 정책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부 장관 윤정인입니다. 이런 귀중한 자리에 저로 하여금 강평의 기회를 마련해 주셔서 대단히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앞에서 발표해 주신 내용 여러분과 함께 잘 들었습니다. 많은 공부를 아침에 하고 갑니다. 근본 위기를 거치면서 세계 경제 질서의 근본적인 변화, 파라다임 시프트가 있을 것이라는 점, 경제 잠재 성장률이 둔화될 가능성 충분히 공감합니다. 중소기업과 서비스업의 경쟁력이 부족하다는 지적, 과도한 대의존도와 취약한 내수시장 등 우리 경제의 체질 개선이 필요하고 구조조정이 긴급하다는 문제점에 인식을 같이 합니다. 또한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 정부의 리더십이 필요하고 성장 동력의 확충이 필요하며 변화에 대한 열린 자세의 필요성 등에도 전적으로 생각을 같이 합니다. 오늘 발표의 내용들을 보면서 학창 시절 제가 좋아하던 러시아 시인 푸시킨의 시기를 생각을 합니다. 마음은 언제나 미래에 사는 것, 슬픈 오늘은 순간일 뿐이라는 귀절이 생각을 합니다. 아시다시피 세계 경제는 2차 대전 이후 처음으로 마이너스 성장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지금 상황은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나라별로 큰 차이가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정말 지금 격동기라 생각을 합니다. 세계 경제의 판이 새롭게 짜여질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는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을 가야 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만큼 큰 기회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기도 할 것입니다. 오늘 노력하고 변화해야 내일을 기약할 수 있고 내일을 생각하면서 오늘을 살아야 오늘을 새롭게 볼 수 있다는 점에서 오늘 SBS의 미래한국 리포트는 매우 시적절한 화두를 우리에게 던지고 있습니다. 이번 글로벌 경제 위기를 단순히 반복되는 위기 중의 하나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어쩌면 하나의 시대를 보내고 새로운 시대의 문을 여는 전환점이 되고 있지 않냐 하는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우리 모두 작은 이익에 대한 집착을 버리고 이젠 제발 멀리 좀 보고 좀 더 높은 차원에서 우리 경제의 앞날을 생각해 볼 때가 되지 않았습니까? 장기적인 시야나 높은 차원이라는 것이 그리 어렵고 멀리 있는 것만은 아닐 것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오늘 전체 국민의 후생이라는 측면, 국가 이익이라는 것이 어떤 것이냐는 측면, 이 두 가지 기준만 가지고 말씀을 몇 마디 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오늘날 우리 경제의 미래 비전은 오늘 많이 지적되었습니다만 선진 인류 경제라고 추격될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이를 위해 가장 먼저 강조하고 싶은 점은 여기서도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만 소위 신뢰를 중심으로 한 사회적 자본의 형성 그리고 성숙한 시민 자세 이러한 것이 제일 먼저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먼저 거론을 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경제는 결코 진공 속에서 자라지 않습니다. 주변에 많은 영향을 받고 또한 많은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서양의 자본주의는 독일의 사회철학자 막스 베버가 이론적인 토대를 제공하고 경쟁의 주창자로 알려진 아담 스미스마저 강조했듯이 근면, 성실, 자기절제 등의 기독교 정신과 상통하는 독특한 자본주의 윤리를 바탕으로 역사적 뿌리를 내려왔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짧은 기간에 압축 성장을 해온 과정에서 이것이 하나의 제도로서의 자본주의를 지탱하는 윤리적, 정신적 토대가 취약한 편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2차 대전 이후 싱가포르나 아이슬란드 같은 도시국가 외에는 후진국에서 선진국으로 진입한 사례가 없다는 것은 많은 것을 시사합니다. 저는 오늘 아침에 이 생각을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많은 경제적인 숫자 이외에 우리가 정신사적 측면에서 보면 우리 사회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저는 이 부분을 우리 같이 한번 자문해 보았으면 합니다. 지금 이 시대를 관통하는 시대 정신이라는 게 있나요? 저는 정말 스스로에게 다시 물어보고 싶습니다. 만약에 지금과 같은 혼돈의 시대가 계속된다면 정말 저희들이 제일 우려하는 천민 자본주의로 우리 사회가 나락으로 떨어지진 않을까요?
오늘 아침에 우리 모두 사회 지도층인 여러분들 우리 모여서 이런 생각을 하는 아침이 되기를 저는 희망을 합니다. 사회적 신뢰라는 자산을 선진국 수준으로 채우지 않고는 결코 선진국이 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소득 2만 불, 3만 불보다 더 중요한 것이 저는 이런 부분이 있지 않은가 생각을 합니다. 국민들이 법과 질서와 공권력을 무시하면 또 그렇게 해서 우리 사회의 법과 원칙이 실종되면 우리 사회 구성원 간에 신뢰가 생길 수 있을 것인가요? 저는 한번 제 스스로 또 우리 같이 한번 물어봤으면 하는 희망입니다. 신뢰와 투명성이 부족한 사회는 결국 예측 가능성이 없어집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 경제에도 경제활동이 위축되고 오늘 여러 번 지적되었습니다만 사회적 갈등은 증폭될 것입니다. 프란시스 후쿠야마가 트러스트라는 저서에서 신뢰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노동, 자본, 자원과 더불어 네 번째 생산 요소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맥락이라 생각을 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저는 오늘 아침 노블리스 오블리주를 말씀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경제의 윤리적 토대를 쌓고 사회 통합을 이루는데 꼭 필요한 우리 사회 지도층의 솔선수범과 자기 희생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까 지적이 됐습니다만 내년 11월이면은 G20 정상회의가 한국에서 개최됩니다. 아까 어떤 분이 쾌거란 말까지 하셨습니다만 이 회의를 기준으로 세계의 품격 높은 국가 이미지를 전달하는 좋은 계기로 삼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마침 우리 국가 브랜드 위원장인 의윤대 총장님께서 자리하고 계십니다. 많은 기대를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경제의 체질, 구조조정이 반드시 이루어져서 우리의 경제 체질이 강화돼야 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이번에 금융위기가 비록 우리나라로 전파되어 왔던 과정을 돌이켜보면 실물 측면에서는 수출의 가급감으로 금융 측면에서는 외국 자본의 유출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작년 4, 4분기에 우리 경제는 어느 나라보다도 큰 폭의 위축을 겪어야 했습니다. 위기의 원인이 우리에게 있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외부의 충격에 너무 쉽게 그리고 크게 흔들렸던 것을 여러분 기억을 하실 것입니다. 이러한 우리 경제의 구조를 바꾸는 것이 물론 결코 쉽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더 미룰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대외 의존도는 너무 높습니다. 언제까지나 우리의 운명을 외부에 맡겨둘 수 없지 않겠습니까? 내수시장의 확대가 정말 긴요합니다. 수출시장과 내수시장의 확대 균형이 정말 절실합니다. 여기서 저희는 오늘 여기서 지적하신 대로 서비스 산업에 대한 중요성과 계획에 대한 필요성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교육, 의료, 법률, 관광, IT, 컨텐츠 모든 많은 고부가치 서비스업의 규제 완화가 필요합니다. 아시다시피 서비스 부분은 고용 창출력이 높습니다. 고용 유발 개수가 높습니다. 또 고급 일자리를 늘릴 수 있는 부분입니다. 경상수지를 개선하는 데 결정적으로 기여를 합니다. 내수와 수출의 확대 균형을 통해서 대외 의존도를 줄일 수 있는 서비스 산업 기회의 영역입니다. 우리가 발상을 전환하면 못할 것이 저는 없다고 봅니다. 규제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숨겨진 세금이라고 합니다. 소수의 집단이 규제 속에서 이익을 향유할 때 결국 그 부담은 소비자의 몫이요 우리 전 국민의 부담이 될 것입니다. 제발 공급자 중심에서 벗어나서 수요자 중심으로 생각을 이제 좀 해보면 되지 않겠습니까? 집단 이기주의에서 벗어나서 국가 경제 차원의 큰 이익을 앞세우고 과단성 있게 행동으로 옮겨보자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신 우리 모두 이제 이 세상에서 얼마나 더 생존하겠습니까? 우리 후배들과 후손들을 위해서 이제말로 정말 결단할 때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미국의 오바마 대통령이 애국심에는 당파가 없다고 강조하는 것을 여러 차례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애국심이라는 소박한 데서 출발한다면 결정은 단순하지 않도 있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울러 성장 잠재력을 확충해 가야 합니다. 오늘 여기서 여러 번 지적이 됐습니다만은 이를 위해서는 요소 투입의 둔화를 완화하고 인력과 자본 등 생산 요소의 기질을 개선한 한편 생산 요소를 효율적으로 결합해야 합니다. 이제 열심히 일만, work hard, 열심히 일만 해서는 안 되는 시기입니다. Think smart,
창의적으로 생각해야 하는 지식 기반 사회에서 경쟁력의 원천은 오늘 아침 또다시 우리가 제시되고 있습니다만은 교육 문제를 다시 얘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결국 지식 기반 사회에서의 경쟁력의 원천은 교육에서 시작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폴 크루크만 교수는 동아시아 국가들이 선진국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perspiration, 제 발음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땀이 아니라 inspiration, 영감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정말 가슴에 와닿는 타칭한 얘기라 생각합니다. 땀이 아니라 영감이 필요하다고 얘기했습니다. 산업 수요에 맞는 인재가 길러지도록 자율과 경쟁 원리가 폭넓게 수용돼야 합니다. 교육 제도를 근원적으로 개혁하는데 우리 모두 국민적 관심과 지혜가 모아져야 한다고 봅니다. 여러분, 언제까지 우리가 기러기 아빠, 기러기 엄마 시대를 이어가야 합니까? 이제 정말 우리가 무언가 결단할 때가 되지 않았나요? 또한 기후와 환경 그리고 에너지의 시대인 21세기를 미래지향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녹색 성장 전략을 적극 추진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일부 지적되고 있습니다만 녹색 성장은 환경을 지키면서 삶의 질을 높이고 새로운 성장 동력을 확보한 동시에 일자리를 창출하는 국가의 미래 비전이자 새로운 패러다임이 될 것입니다. 무엇 하나 쉽게 해결할 수 있는 과제는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성공의 이력이 있습니다. 성공의 경험이 있습니다. 또 위기일수록 강해지는 위기 극복의 유전자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시대 조류에 한때 뒤처져서 식민지를 당한 적은 있지만은 해방 이후 산업화와 민주화를 동시에 이룩한 몇 안 되는 모범 사례가 우리는 되고 있지 않습니까? 외환위기 때의 금모으기, 태안 기름 유출 사고 때의 자원봉사의 물결, 이번 위기 시에 일자리 나누기, 잡 쉐어링, 세계를 놀라게 한 응집력을 우리는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또한 세계 최대 시장인 미국과 EU를 상대로 아직 발효는 되고 있지 않습니다만 FTA를 체결한 나라가 이 지구상에 우리 말고 몇 안 되는 나라일 것입니다. 이거 대단한 우리의 잠재력입니다. 저는 위기의 긍정적 영향에 주목하고자 합니다. 이번 위기를 통해서 우리 경제의 구조적인 취약 요인을 드러내서 냉정하게 평가해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선진 인류 경제로 나아가는데 하나의 전환기적 도태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영국의 등반가 머머리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길이 끝나는 곳에서 비로소 등산은 시작된다. 우리 경제도 어쩌면 정해진 길의 끝에 이제 다다르고 있는지 모릅니다. 진짜 등산은 지금부터라 생각을 합니다. 문제는 지금부터입니다. 제발 꿈과 희망 그리고 용기를 잃지 맙시다. 이 말을 끝으로 제 강평을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위기를 넘어서를 주제로 한 제7차 미래한국 리포트 발표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SBS는 앞으로도 미래한국을 여는 언론으로서 모든 노력과 책임을 다할 것을 여러분들께 약속드리겠습니다. 참석해 주신 내외 귀빈 여러분 그리고 지켜봐 주신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